6번하고 7번만 보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6번에서 밑에 있는 것까지 좀 하면서 여러분들 하는 방법을 조금 바꿔볼까 합니다. 우리 혹시 기억나요? 내가 전에 니네들이 내림차순 정리로 풀고 있을 때 나 혼자 다른 방식으로 풀면서 함부로 따라하시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그거요. 그거 연습하실 거예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이건 털어주는 건가? 안 털어주는 건가? 안 털어주는 것 같지 않아? 안 털어주는 것 같지 않아? 이게 막 꺼낸 애가 이렇게 펑펑펑펑 하고 먼지가 이렇게 펑펑펑펑 올라올 수가 있나? 짜증난다. 방금 꺼낸 지우개로 지우는데 칠판이 더러워지고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구만. 6번 보자. 자, 6번에 x제곱 z제곱 yz zx xy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저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보이거든요.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선택해서 x 2차, y 1차, z 2차 그러면은 y로 정리해서 써주고 그 다음 나머지를 또 내림차순 정리로 쓰시는 게 낫습니다. 상수항에서도 그 문자가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자가 있다면 그 문자에서 또 다른 문자를 선택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무작위로 쓰는 것보단. 이렇게 써놓고 보니 보이시죠? 그죠? 각각을 따로따로 인수분해했을 때 이제 공통인수가 보일 거고 그 나머지 한 번에 써주시면 되겠다. 인데 내가 아까 나 다른 게 하나 보여요. 전 두 가지 방법이 보여요 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였거든요. 그랬을 때 공통인수가 바로 보여서 또 가능은 하거든요. 그래서 별 차이는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제가 두 번째 거를 보여드릴 테니 너네들은 6-1번에 4번을
이 방법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십시오. 자, 2x제곱 마이너스 5xy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0y 마이너스 3이요. 첫 번째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푸는 것 말고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앞에 3개를 바로 인수분해를 해서 썼을 때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애를 위아래에 적당히 분배한 후에 크로스로 곱해준 그 결과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0y가 되도록 짝을 잡아봅시다. 어디에 어떻게? 자, 1 차이가 나게 하려면 일단 3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 다음 부호 마이너스 x가 되려면 아래가 마이너스죠. 그랬을 때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3x 플러스 9y고요. 이쪽은 2x 더하기 y로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0y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마치 이거랑 같아요. AC x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 x 더하기 BD 라고 나와 있는 거에서 A와 C로 놓고 B와 D로 놨을 때 크로스를 한 값이 AD 플러스 BC가 되는 걸 확인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것처럼 끝. 만약에 얘를 내림차순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더 내림차순 정리를 했을 때 2x제곱 마이너스 5y 더하기 1x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10y 마이너스 3 나오고요.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해서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3y 플러스 1 곱하기 y 플러스 3으로 놓는 거죠. 그 다음에 y 더하기 3이랑 조합해서 마이너스 5y를 만들어줘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돼야겠네요.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2에서 y 더하기 3을 계산하시면 어머나? 맞아요? 저 뭐야? 둘 다 마이너스 아니에요, 이거? 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결과값은 똑같거든요. 뭐가 편해요? 익숙해지고 나면 왼쪽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리고 왼쪽 게 훨씬 빠르거든요. 한 번만 보면 돼서. 그냥 앞에 거 인수분해 한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랑 비교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꽂아놓으면 되는데 여기서 할 건 뭐예요? 먼저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아래를 인수분해한 다음에 그걸 다시 비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게 왼쪽 거보다 더 복잡해져요. 대신에 기억할 건 하나밖에 없죠. 뭐 내림차순 정리한다. 기억할 건 2개. 순서대로 3개. 내림차순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 각각의 항에 대해서 따로따로 인수분해한다. 공통인수가 있으면 묻고 공통인수가 없으면 곱셈 공식을 이용한다. 지금 곱셈 공식을 이용한다.
라는 거에 해당되는 거죠. 내림차순 정리했고 각각의 항을 인수분해한 다음에 곱셈 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 공식 이용해서 마무리를 한다 라고 하는 그 규칙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만 기억하면 되지만 좀 변칙적으로서 이거에 해당되는 것만 따로 볼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속도는 이게 훨씬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실수가 이쪽보다 훨씬 적어요. 계산할 게 더 단계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6-4번 지금 시작. 밑에 있는 4번. 네, 시작. 했어? 그러면 딴 것도 좀 채우고 있을래? 어차피 유제는 숙제잖아요. 했자.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앞에 걸 그냥 인수분해 해버리라고요. 그 다음 뭘 맞추기 위해서? 앞에 있는 개수들을 따로따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확인했고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확인했습니다. 둘 다 해당하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대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3x 더하기 y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끝. 이거보다 낫지 않아요? 다음 7번은 생략하려 합니다. 니네들이 해보십시오. 굳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수업 때 개념 설명 때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뭘 집어넣어야 한다.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를 대입해서 인수정리가 되는 걸 확인해야 된다. 왜 그럴까? 마지막. 왜 그걸 집어넣어야 될까? 왜 그게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일까? 왜 그럴까? 어떠한 다항식이 있을 때 예를 들어 x-알파가 아니라 ax-b 곱하기 뭐 어떠한 2차식이 있다 했을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는 이놈의 1차식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죠? 그 1차식이 나머지가 안 나오는 인수인 걸 확인하기 위한 인수 정리로 했을 때 이 값을 어떻게 찾는데요? 이걸 실제로 전개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 숫자는 a분의 b예요. 그죠? 그럼 그 a분의 b가 어디로 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일 최고차항의 개수는 acx 세제곱이 됩니다. 즉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 중에서 a가 존재하죠. 그 다음 뒤에 이게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마이너스 bc라는 값이 나와요. 그지? 상수항의 약수 안에 b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를 대입했을 때에 인수가 되는 애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1 다음에 2 다음에 3 다음에 진짜 그럼 초등학교 1학년으로 보내서 1, 2, 3, 4, 5, 6, 7, 8, 9, 10 그거 배우기 시켜버릴 거야. 아시겠죠? 인수분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다 해와. 센 숙제 또 나가야지. 이제 나가는 거. 그럼. 연습은 약간 그럼.
우와. 그럼 금요일날 이런 거 있잖아. 응? 금요일날에 이런거랑 비슷한 숙제 나가요? 아니? 전화가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한테 연강 마지막 날 숙제 폭탄을 한번 드린 거예요. 그린의 문제가 38개. A 단계는 뭐 당연히 푸셔야 될 거고, B 이제 유형 문제만 38개. 에다가 연습 문제가 21개. 에다가 유제 안 풀고 넘어갔던 거 채우셔야 되죠. 그럼 일단은 지금 수상 문제만 대략 60개가 넘어가네요. 에다가 이제 센 수학을 할 거라니까요. 아? 스텝 1하고 스텝 2라는 게 무슨 소리일까?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했을 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왜 웃고 계세요? 왜? 믿을 사람을 믿어라. 예. 어우, 야,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좀 번복을 할게요. 뭘 번복할 거냐면 제가 방학 기간에 숙제를 한 80문제 선만 2학년 2학기 거에서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오늘 니네들 숙제가 120문제가 넘어가요. 어? 오늘 하고 방학도 안 해. 미리 하셔도 괜찮죠. 아니, 당연히 진도는 다 나갈 건데 숙제를 끊어서 내려고 해야, 그리고 뒤에다 갖다 붙이려고 해야. 어디까지냐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자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261번까지 풀어오라고 시킬 거예요. 오늘이요? 네. 와. 이- 뭐, 시간은 진짜요? 네. 시간이 있죠. 어? 어. 빼고요? 저번 것도 뺐잖아. 아예 그럼 진짜 시간을 안 풀고. 일단 건들지 말라니까. 미리 풀어놨으면 좋은 거고. 시간이 안 해도 됐어. 미리 한 거죠. 나중에 내줄 때 그러면 그때 쉬면 되잖아.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네, 이렇게만 추가할 거예요. 261번까지요. 이거 지금 게임까지. 네. 센을 261번까지요. 그린이 43페이지까지인가? 알구전이 50페이지까지. 아, 내가 내 양껏 숙제를 내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저번 고교기 때랑 막 Y1 할 때는 숙제를 양껏 내주지 못해서 너무 불편했지, 뭐야. 지금 막,
막 줄여서 내줘도 막 90문제 이렇게 나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지 뭐야.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 90문제밖에 안 내주잖아요. 방학인데. 여러분 중에서 방학 아닌 사람 손 들어봐요. 없네. 내가 학기 중에 뭐 100문제 내줬냐? 지금? 학기 중에요? 학기 중에 뭐 선행진도 100문제 내준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아이, 4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4시간 정도만 하면 되지. 그 4시간을 한 번에 하라는 게 아니잖아? 2시간, 2시간 쪼개서 하면 되지. 니들 아침에 학교 갈 때 몇 시에 일어나? 7시. 7시에서 8시 뭐 이쯤에 일어나죠? 사이에? 그래. 그래서 하루 다 활동하고 보통 몇 시에 잔다 쳐봐. 12시에 잔다 쳐봐. 그럼 몇 시간에? 5시간. 17시간 활동을 하네요? 그 17시간 활동하는 시간 중에서 대충 학원 왕복하고 노는 시간, 그러니까 학원 왕복하고 뭐 밥 먹고 뭐 하고 하는 시간 빼면은 한 10시간 남잖아요? 그 중에서 노는 시간 한 5시간 툭 치고 나면 5시간 남네요? 그동안 공부하면 되잖아. 맞지? 이동 시간에 밥 먹고 뭐 하고 쉬고 하는 시간을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잡아도 되잖아. 그지? 그거 빼도 9시간, 10시간 남잖아. 그지? 놀아! 4시간이 놀 시간이 있어. 왜? 내 기준으로 따지면 PC방 갈 시간이 있다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PC방 가기 싶어서 공부를 했다고. PC방 갈 시간 있잖아. 만들었잖아. 내가 만들어줬잖아. 그럼 나머지 4시간 빡시게 공부하면 돼. 딱 집중해서 공부만 딱 하면 돼요. 당연히 공부하다 중간에 가서 물 마시고 중간 가다가 갑자기 TV가 너무 재밌어 보인다거나 갑자기 막 집 청소를 한다거나 그럴 일만 없으면 됩니다. 뭐, 내 말이 틀려? 너무 정론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수상을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한마디만 하고 싶으면 개념 정리는 제대로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셨나요? 내가 칠판에 방금 전에 적어줬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으셨을 텐데 그 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머릿속에 정확하게 다 집어넣으셨나요? 그러고 나서 문제 풀면 그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걸요? 여러분들이 숙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혹은 문제를 풀었을 때 오답률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거에 높은 가능성은요. 개념 공부 안 하신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문제량이 많아질수록 그냥 들이대는 것보다 개념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뭐 한 30문제, 30문제, 40문제 숙제로 한다. 뭐 20문제, 30문제 요 정도 숙제로 나갈 때는 사실은 그냥 들이대는 시간이랑 개념 정리하는 시간이랑 또이또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효율적으로 느껴져요. 굳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근데 되게 멍청한 거죠. 결국엔 오답이 많이 나오고 그럼 추가적인 플러스 시간 알파가 될 테니까. 그리고 애초에 한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도 한 1분에서 2분 정도씩 다 추가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또이또이 한 건데 그걸 몰라요.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냥 생으로 문제 푸는 게 머릿속에 남는 것도 적으면서 오답률도 압도적으로 높아서 더 비효율적인데 니네만 몰라요. 니네만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수가 많아지면 그 한 단원에 대한 문제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개념 정리를 철저하게 하고 시작하는 게 압도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알고전에 있는 연습 문제 21문제 푸는데 1시간 10분 여유 있게. 아니야. 스텝 1 빼고 나면 1시간. 스텝 1은 푸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여유 있게 1시간. 그 다음 그린 문제 38문제 푸는데 1시간 반. 여유 있게. 그럼 수상에 대한 문제 해결하는데 2시간 반. 그에 앞서 개념 정리하는 시간 뭐 한 20분에서 30분? 그럼 총 3시간. 근데 만약에 개념 정리 안 했다면 당연히 그 2시간 반보다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런 거라니까요. 거기에다가 야 지금 내가 이거 2학년 2학기 거 몇 문제 내줬어요? 한 25문제 정도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딱 4시간 나오네. 방학 때 놀아야죠 라는 이거는 초등학교 때나 하는 얘기고요. 더러운 한국에서 태어난 걸 욕하십시오. 한국의 입시 체제를 욕하십시오. 물론 뭐 날 욕해도 상관은 없지만 앞에서 하면 안 돼요.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너네들 목숨을 끝내버릴 거예요. 아니 진짜로. 근데 방학 때에 얼마만큼 하느냐가 또 학기 중에 크게 영향을 주잖아요. 놀 땐 논다라고 하더라도 할 땐 해야죠. 그리고 내가 니네들한테 얘기하지만 내가 만약에 내 양껏 정말 하고 싶은 만큼 숙제를 내줄 수 있을 정도고 니네들이 그거를 다 그러니까 허덕허덕 거리더라도 항상 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면 솔직히 전 여기서 50문제를 추가했을 겁니다. 솔직히 저 평행사변형 끝까지 주려고 했어요. 진짜로. 지금 참는 거잖아요. 대충? 야, 다른 반 봐봐라. 야, 유정쌤도 요새 120문제, 150문제 내주고 있다는데. 유정쌤보다 어? 유정쌤보다 훨씬 양이 많다고? 양호한 거예요. 양호한, 그니까. 봐봐. 근데 그때는 솔직히 중등이라서 이것보다는 쉬웠지. 그러니까 한 문제당 1.5문제 쳐도. 그럼 이제 100문제네요. 그죠? 그래도 내가 더 양호하다니까? 190문제가 양호하다고? 진짜 많이. 야, 그 다음에 저기 뭐야. 해숙쌤 네 반도 숙제 양 적지 않을 텐데? 않았을 텐데? 아니 숙제보다 그냥 오답이 남아있으면 오답 남아있으면 집에 못 갔어. 남아있어도 집에 잘 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그치? 오답이 막 남아있는데 집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보이는데, 지금. 그치? 다음 주에 보자고. 방학 끝난 때까지 질문이 오답이 남아있거나, 뭐, 대충 가라로 하다가 나한테 걸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저희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2시간 반이죠? 그러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넌 저번 시간에 결석을 하셨잖아요. 배차 1시에 있냐? 12시 다음에 2시니? 12시 다음에 1시가 있니? 그걸 몰라서. 1시 배차가 있으면 1시에 오실래요? 저만요? 너만요. 결석했잖아요. 그 다음에 쪼시도 이따가 끝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의 책을 한번 확인해야겠다. 안 풀려 있는 거나 오답 남아있는 양 체크해서요. 집에 가서 했든 말든 상관없이 금요일날 일찍 부를 겁니다. 콜? 자, 하자. 평행사변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때 배워요? 뭐게? 초등학교의 단어를 선택해서 한번 얘기해보렴? 두 개.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자,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을 조금 그럴싸하게 중등 수준의 단어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죠? 대변으로 바꿀 수 있죠. 즉,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죠. 를 좀 더 그럴싸하게 식으로 바꿔볼까요? 사각형 ABCD에서 AB와 CD가 서로 평행하고 AD와 BC가 서로 평행할 때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그죠?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의했으니까 성질. 성질은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초등학교 때 배우는 성질 하나? 길이. 대변의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때는 크게 다루진 않지만 평행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중요해지는 단어. 각. 뭐가 같죠?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죠? 그래서 나오는 추가 조건. 여기서 응용되는 조건인데 그 조건이 뭐예요?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 라고 하는 게 여기 때문에 나와요. 그죠? 맞죠? 360도인데 요렇게 각의 크기가 같으면 180도? 180도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걸 새로운 성질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얘랑 얘네들은 서로 같은 성질로 취급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성질은 뭔가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평행사변형을 그려볼게요. 평행사변형은 그냥 간단하게 그립시다. 이렇게 됐을 때 대각선의 교점을 O라 하면 OA, OC, OB, OD가 된다. OB, OD.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기억해야 될 평행사변형의 성질 4가지, 정의까지 포함한 성질 4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다시 뭐라고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할 수 있죠? 아직인가? 할 수 있냐? 다시 뭐라고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그 다음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저도 전해요. 오랜만에 했더니. 다시 뭐라고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변이 평행, 변의 길이, 그 다음에 각의 크기, 대각선. 기억했니? 이런 게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한다면 이 성질들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면 그건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뭘 만족할 때? 두 쌍의 대변이 길이가 서로 같을 때.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할 때,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을 때,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을 때, 또는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일 때,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할 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평행할 때. 요 두 개를 스까스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첫 번째. 똑같이 쓰시면 돼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할 때. 두 번째는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을 때. 그럼 세 번째는 뭐라고요? 두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을 때.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될 때. 그다음 네 번째는 뭐라고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할 때.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고 길이가 같을 때. 그림으로 표현해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 1번 그림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림. 그 다음 페이지인가에 나와 있을 겁니다. 평행. 그 다음 두 번째가 그게 아니잖아. 서로 길이가 같을 때. 그 다음 또 각의 크기가 서로 같을 때. 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할 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한 쌍의 대변에 서로 평행하고 길이가 같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다섯 개의 그림에서는 모두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은 이거 외우기만 하면 돼요. 끝. 자, 문제 볼까요? 그래서요, 48페이지에 있는 거에 대해서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의 응용이라고 나와 있는 그 응용 버전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건데요. 일단은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의 응용이라고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결국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돼요. 이게 평행사변형이기 위해서는 뭐지? 그럼 일단 1번 같은 경우, 첫 번째 빨간 그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왜 이게 평행사변형이죠? 이건 무슨 조건이냐면 각 B와 각 D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각각 E와 F라고 할 때 B, F, D, E라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왜요? 뭐가 성립하죠?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또는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180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저 B 보시면 동그라미의 엇각이 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요. 그죠? 그럼 2번은 뭐예요? 두 번째 노란 저 황토색 그림은 뭐가 돼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왜 그 그림이 평행사변형인지 그 조건들 중에서 뭘 써먹는 건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초록색 그림은 뭐예요? 원래 평행사변형인 애 안에다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다섯 번째 조건을 만족하게 돼요. 그러면 저 파란색 사각형은 왜 평행사변형이 될까요? 이유를 얘기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ABE라는 삼각형과 CDF라고 하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돼서요. 대응되는 그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표시해 주세요. BE와 DF의 길이가 같다고요. 그림에다 표시하세요. BE와 DF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따진다면 저것도 가능하겠죠. ADE와 CF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저기 어떤 하나의 성분에 대해서 각각 수직인 애들이기 때문에 BE와 DF는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5번 공식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뭔 말할? 뭔 말인지 알겠냐? 거기에 아마 해설도 들어가 있을 텐데.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서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요. 무조건 토막 내면 넓이가 반으로 쪼개져요. 반으로 쪼개면 항상 넓이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위아래 서로 합동이라서 넓이가 반으로 잘리고요. 그 다음에 이 밑변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요 4등분 된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같습니다. 알겠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내부에 있는 한 점에서 꼭지점 4개에다 선분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삼각형 4개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을 마주하고 있는 두 삼각형 넓이의 합은 서로 같아요. 라고 하는 게 그 밑에 있는 파란색, 빨간색 그림이죠. 까지 확인을 하시게 된다면 48페이지에 대한 개념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 그 유형 2번에 있는 241번, 242번, 243번 같은 경우에는 증명 방법이에요. 빈칸 채우기가 요새는 증명에서는 대부분 빈칸 채우기 정도로만 나오는데요. 그냥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만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구나 라고 눈에 익혀주십시오. 나머지는 크게 얘기할 게 없구만요. 261쪽까지만 숙제 내준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네요.